네, 여러분 지금 컴퓨터 개론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장 들어와서 컴퓨터 구조 보고 있죠.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105쪽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걸 잠깐 생각하면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컴퓨터 구조를 살펴봤었죠. 전체적인 컴퓨터 구조를 살펴보고 폰 노이만 구조 또는 뭐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들 배웠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입력장치, 중앙처리장치, 주격장치, 출력장치, 이게 시스템 버스로 연결된다라고 개괄적인 이야기를 배웠었고, 오늘은 이 장치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앙처리장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5쪽입니다. 105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CPU 내부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CPU는 당연히 컴퓨터의 두뇌입니다. 그죠? 컴퓨터 두뇌가 하는 일이 뭐죠?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거죠. 기계와 하나하나를 해독해서 그 해독한 명령어가 원하는 일을 실제로 실행하는 장치가 컴퓨터입니다.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앙처리 장치는 실제 내부적으로 3개가 있는데요. 실제 계산하는 놈이 있겠죠. 연산장치. 그 실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저장치가 있고요. CPU 내부의 작은 메모리를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 세 장치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CPU 내부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이걸 내부 버스 또는 CPU 내부 버스 또는 CPU 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중심으로 연산장치, 저장치,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각각의 화살표 모양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 세 개의 부품이 CPU 내부 버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PU 내부에서도 이 저장치가 브레인입니다. 이제 모든 걸 명령을 하는 거죠. 저장치가 실제로 연산장치한테 덧셈해, 뺄셈해 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산장치를 좀 더 풀어서 산술 논리 연산장치라고 합니다. 뒤에 자세히 있는데요.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기도 있고 실제로 이 연산장치 안에는 여러 개의 연산기가 있습니다. 뭐 보수를 구하는 거, 또 비트를 쉬프트하는 거, 또 상태 레지스터를 세팅하는 등등등등 다양한 연산장치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컴퓨터 구조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고요. 우리는 그냥 산술 논리 연산장치가 있다라고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CPU 내부에 있는 3개 부품을 하나하나씩 볼 텐데 산술 논리 연산장치, 말 그대로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담당하는 실제 계산을 하는 놈입니다. 산술 연산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이죠. 뭐 이런 걸 산술 연산이라고 하고요. 우리 2장에서 논리회로 배울 때 논리 게이트 배웠죠. AND 게이트, OR 게이트, XOR 게이트, NOT 게이트 등등을 게이트를 이용해서 논리 연산을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논리 연산이죠. 그래서 논리 곱, AND라고 합니다. 논리 합, 뭐 NOT 등을 연산하죠.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같이 한다 하는 부품이다라는 거고요. 106쪽 가시면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이 어떤 게 빠를까 뭐 이런 걸 잠깐 언급한 게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PC의 성능이 떨어질 때는 어떤 연산이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뭐 덧셈 연산을 쓰지 않고 논리 연산을 쓰고 뭐 그런 뭐 트릭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닌데 예를 들면 8 더하기 48을 해보죠. 그럼 값은 여러분이 56이라는 걸 알 겁니다. 10진수로고요. 근데 이 진수로 보면 요 숫자가 8입니다. 그죠? 10진수로 8입니다. 요 숫자가 48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떤 비트 위치에도 1이 2개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씩만 존재하죠. 이럴 때 OR을 해버리면 그대로 OR가 나오죠. 요 값이 바로 56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OR 연산자를 하면 덧셈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연산을 쓰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나오는 연산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논리 연산이 빠르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해프 애더 배웠었죠. 한 비트짜리 해프 애더를 하는데 게이트가 몇 개 쓰였습니까? 2개가 쓰였었죠. 그죠? 한 비트 덧셈 하는데 게이트가 2개 쓰인다고요.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논리 연산이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와 같은 언어에서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비트 오퍼레이션이 다 있습니다. C 언어 자체에서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곱하기나 덧셈이나 더 빨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릭들을 쓰고는 합니다. 지금같이 PC 하드웨어가 빨라진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예전에는 꽤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산술논리 연산장치 설명드렸고 나머지 2개가 저장치와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는 CPU가 브레인이죠. CPU 내부에서는 저장치가 브레인입니다. 저장치를 영어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죠. CU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주 보는 편의점 CU가 되겠죠. 컨트롤 유닛이 CPU 내부의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장치가 명령어를 해독하고 그 해독한 명령어에 따라서 수행에 필요한 신호를 전체 CPU 내외부로 다 보내주는 게 저장치입니다. 지난번 버스 설명할 때도 드렸죠. CPU에서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주기억 장치에게 writing 해라고 신호를 보내야겠죠. 이런 명령을 보내는 게 다 저장치라고요. 이런 저신호가 어느 버스를 통해서 갑니까? 저 버스입니다. 그죠? 컨트롤 버스. 지난 영상에서 버스 설명드릴 때 했었습니다. 나머지 3번째가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는 레지스터스입니다. CPU 내부에 레지스터가 여러 종류의 레지스터가 몇 개 있습니다. 당연히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로 가져와서 연산을 하겠죠. 왜요? 스튜어드 내장형 내장형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다 메인 메모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인스트럭션도 CPU로 가져와야 되지만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죠. 어디다 둘까요? 바로 레지스터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CPU 내부에 있는 소량의 저장 장치를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소량인 반면 굉장히 빨라야겠죠. 그래서 CPU의 실행 속도와 비슷한 고속의 소량의 기억 장치를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이상 설명이 106조까지였고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습니다. Instruction, Execution Cycle이라고 설명드렸죠. 명령어 실행 사이클. 어떻게 되나요? Fetch, Decode, Execute. 이게 계속 Fetch, Decode, Execute이 계속 반복한다고 했죠.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데 요 아랫부분이 RAM이고요. 윗부분이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CPU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겠죠. Fetch입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디코딩 하겠죠. 누가 하죠? 당연히 컨트롤 유닛이 디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유닛이 디코딩을 하고 디코딩하고 나니까 덧셈이야. 그러면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게 덧셈해 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렇죠? 실제로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서 어떤 실행을 하겠죠. 이게 계속 그리고 실행된 결과가 혹시나 메인 메모리에 리스토어 될 필요가 있으면 또 리스토어도 하겠죠. 스토어도 하고요. 하여튼 fetch, decode, execute가 계속 반복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당연히 컨트롤 유닛에서 버스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에게 read 신호를 보내겠죠. 그래서 지금 fetch, decode, execute 이라는 명령어 실행 사이클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지역 버스, 그 버스의 사용법 또는 기능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좌측에 있는 게 와셔고요. 세탁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드라이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는 보통 세탁기가 일체형으로 건조기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많지만 뭐 유럽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배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손잡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어서
세탁물을 건조기로 옮겨서 세탁을 하곤 합니다. 일체형에 비해서 이렇게 분리형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빨래가 굉장히 많을 때, 빨래 꾸러미가 굉장히 많을 때는, 그죠?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을 때 속도가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 꾸러미를 세탁하고 나서 1번 꾸러미를 건조하는 동안에 2번 꾸러미를 세탁할 수 있으니까 세탁과 건조가 병렬로 진행되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러면 세탁물이 무한대로 아주 많다 그러면 거의 속도가 2배 빨라지겠죠? 그런가요? 만약에 세탁이 10분이고 드라이어가 100분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번을 다 세탁하고 1번을 드라이하는 동안에 2번을 세탁할 수는 있지만 1번 드라이어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병렬로 스윙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병렬은 속도가 느린 놈의 영향을 받아서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는 세탁과 건조가 시간이 비슷해야지 효율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속도가 똑같다 그러면, 그리고 빨래 양이 무한대로 많다면 속도가 2배 빨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3개로 나누면 3배 빨라지겠죠. 세탁과 탈수와 건조가 속도가 똑같다면. 지금 갑자기 CPU 이야기를 하다가 왜 세탁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컴퓨터도 이렇게 씁니다. 그걸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데 꽤 중요한 내용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아까 인스트럭션 실행 사이클 보면 fetch, decode, execute 3단계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어를 fetch를 하고 첫 번째 명령어를 디코딩하는 상황에 동시에 두 번째 명령을 fetch할 수도 있겠죠.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첫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는 동시에 두 번째 명령어를 디코딩하면서 그러면 세 번째 명령어를 fetch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세탁기와 건조기처럼 fetch와 디코딩과 execute에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면, 예를 들어 다 한 클락 걸린다면 이렇게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기능을 쓰기만 해도 속도가 3배 빨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CPU는 다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세탁기에서 뭐가 문제였죠? 세탁과 건조 시간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최소한 비슷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느린 놈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을 한번 보죠. 덧셈 연산이 빠를까요? 어떤 놈이 빠를까요? 당연히 덧셈 놈이 훨씬 빠르겠죠. 곱셈은 실행 속도가 느릴 거라고요. 그러면 인스트럭션들마다, 예를 들어 인스트럭션들마다 실행 시간도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인스트럭션이 또 어떤 놈은 인스트럭션이 4바이트짜리고 어떤 인스트럭션은 1바이트짜리예요. 그럼 fetch 하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죠. 또는 뭐 디코딩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크기가 막 여러 종류고 내가 쓰는 CPU에 또 인스트럭션마다 실행 속도도 막 달라져 버리면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쓰는 CPU는 다 리스크 머신입니다. 여기 시스크, 리스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되겠지만 요 인스트럭션 셋이라면 기계어를 말하는 거죠. 기계어가 복잡한 놈이 있고 단순화된 놈이 있다고요. 그 복잡한 놈을 시스크 CPU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놈을 리스크 CPU라고 합니다. 당연히 리스크의 reduced란 말은 인스트럭션들의 길이도 차이가 적고요. 인스트럭션의 실행 속도의 차이도 적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머신은 인스트럭션이 다 고만고만한 길이에 고만고만한 실행 속도를 가져요. 당연히
파이프라이닝 성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요즘 쓰는 모든 CPU는 다 리스크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책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시스크 리스크 또는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 너무 중요한 개념이어서 영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밑에 보면 클락이라는 게 있죠. 이런 CPU 마더보드에 보면 이런 놈이 있습니다. 아주 새끼 손톱만한 거고요. 이 놈이 클락 발생기입니다. 클락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클락은 컴퓨터 내부에 있는 모든 부품들의 동기화를 해주는 시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에 클락이 다 들어갑니다. 사실 이 클락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논리회로 배울 때 순서 논리회로 기억나시나요? 순서 논리회로에는 클락이라는 게 필수입니다. 왜? 시간을 따질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럽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터럽트는 책에서는 반 페이지로만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 컴퓨터 구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희 집이 새로 집을 져서 이제 파티를 합니다. 파티. 그냥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혼자 살아서 다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정문이 있는데 아직 신축 건물이라서 초인종이 없어요. 그래서 요리를 막 하면서도 6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6시 근처가 되니까 요리를 막 하는 도중에 손님이 왔을 것 같아서 요리를 그만두고 막 왔는지 가봅니다. 가봤는데 손님이 없어요. 또 돌아오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리가 꽝이 돼버렸어요. 요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다음 파티를 할 때는 초인종을 만듭니다. 6시에 오라고 했고요. 손님이 도착하면 초인종을 띵동 누르겠죠. 그럼 나는 그때까지 요리하던 걸 멈추고 손님을 마중 나가서 옷도 받고요. 차도 대접하고 그리고 소파에 쉬라고 하고 나서 다시 주방으로 와서 요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내가 소금을 쳤는지 안 쳤는지 까먹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손님이 초인종을 누르면 요리하던 걸 잠시 중단하고 요리를 손님한테 가서 손님을 대접한 후에 돌아올 텐데 손님을 대접하러 가기 전에 내가 소금 간 했어 라고 어디에 적어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손님을 갔다 와서 마중하고 와서 다시 소금을 쳤구나 하고 그 뒷부분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요 초인종이 바로 인터럽트입니다. 제가 중앙처리장치가였고요. 그래서 중앙처리장치가 어떤 일을 수행하던 중에 급하게 다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신호가 바로 인터럽트입니다. 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인터럽트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시분할 방식으로 CPU 시간을 잘게 쪼개서 실행을 하는 게 컴퓨터의 특징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인터럽트 걸리면, 즉 초인종이 눌리면 CPU는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어디까지 했는지를 적어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일을 다 어디에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그때 뭘 쓰죠? CPU 내부의 레지스터를 씁니다. 그래서 CPU 내부에 막 연산하던 게 있으면 연산의 중간 값들을 레지스터 등을 다 백업을 받아 놓고 그리고 초인종으로 다가가서 손님을 맞이하죠. 이 손님을 맞이하는 이 절차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해당하는 인터럽트와 관련된 서비스를 실행하는 어떤 코드 루틴이라고요. 운영체제의 일부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키보드를 누르면 키보드 인터럽트가 걸립니다. 그러면 CPU는 키보드 버퍼에 가서 눌러져 있는 키의 코드 값을 가져오겠죠. 그렇게 해당하는 인터럽트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다 실행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조금 전에 저장해뒀던 값을 다시 복귀해서 하던 일을 마저 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인터럽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복잡한 개념인데 저는 파티라는 은유적 상황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 한번 제 설명을 다시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럽트는 크게 하드웨어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대부분은
입출력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입력되는 디바이스를 다 계속 볼 수 없다고요. 아까 초인종이 없었을 때 상황을 생각하면, 그죠? 계속 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키보드 눌렸는지, 램포트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계속 볼 수가 없다고요. 바빠진다고요. 그래서 입출력 인터럽트는 컴퓨터의 필수적인 하드웨어 인터럽트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발생시키는 인터럽트죠. 소프트웨어가 발생시키는 인터럽트입니다. 대표적인 인터럽트가 0으로 나눠졌을 때, 숫자를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나오니까 좀 특이한 상황이죠. 이랬을 때도 0으로 나뉘었다는 인터럽트가 걸립니다. 이런 등등등등 많은 시스템 콜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용자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게 어떤 기능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 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일종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터럽트는 크게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는데,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대부분은 입출력 인터럽트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다른 말로 운영체제의 시스템 콜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09쪽 보죠. 이제까지 CPU를 배웠고요. 우리 GPU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GPU.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에 많이 쓰이는 디바이스다라고 들었죠. 예전에는 게임용 장치였죠. 근데 요즘은 게임에만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슈퍼컴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 이런 회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PC를, 데스크탑을 뜯어보시면 이런 식의 큰 판때기가 보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GPU 카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픽 연산을 주로 했지만 요즘에는 벡터 연산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특히나 딥러닝, 고속의 딥러닝 같은데 많이 쓰이는 거죠. 이런 것을 GPU라고 합니다. 책에는 없지만 구글에서는 TPU라는 것도 만듭니다. 구글에서 텐서라 단어를 쓰는 텐서플로우 이런 것도 있죠. 아마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공부하신 분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써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구글에서 텐서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이렇게 이건 시험용 보드였는데요. 초창기에 TPU라는 연산 장치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걸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전용으로 쓰는 독자적으로 만드는 어떤 CPU 연산 장치를 말하죠.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서면서 인공지능 칩도 굉장히 많이 만들죠. CPU의 진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급하게나마 CPU를 빨리 살펴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억장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